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납입을 중간에 건너뛰면 그 기간만큼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 때 이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천만여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광주까지 1시간 반 걸리는 호남 고속철도가 운행에 들어가면서 호남권에 경제 온기가 돌지 관심입니다.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노선이 돌아간다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와 10대 여중생이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낳은 사건 기억하시죠? 대법원이 연인 사이가 맞다며 파기환송시킨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중생 측이 제출한 구치소 접견 녹취 파일 채널A 단독으로 직접 들려드립니다. 독일 여객기 사고 직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이라며 7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색 당국은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첫날인 어제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큰 소치 등장했습니다. 불난 학부모들은 밥을 직접 해 먹이겠다며 학생들에게 닭죽을 제공했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소장, 이향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청약통장의 배신.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많다는데요.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가장 컸던 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좀 완화해 줬다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내가 청약 1순위로 해서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엔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이 청약을 받아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팔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시장이 아주 뜨거워졌던 거죠. 청약통장이 다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청약을 받아서 1순위자가 이 받기만 하면은 프리미엄이 벌써 한 3천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청약 1순위를 줄 수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한 프리미엄 인기도 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런데 인기는 높아졌지만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농락을 당했다까지 표현하던데 어떤 근데 저도 그 보도 좀 봤는데요. 그게 이제 뭐 또 그렇게 뭐 농락까지를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과장되지 않았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 청약 자격에서 1순위를 받으려면은 이제 기간도 있어야 되고 뭐 무주택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피해 사례가 나온 것은 청약 기간에 있어서 자기는 충분히 3년 이상을 예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1순위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이 청약 저축에 이제 얼마씩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부분 상당 구간 이 납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피해자가. 예를 들면 2월까지 납입을 했는데 예. 뭐 좀 그다음에 한 1년간 불입을 안 한 거죠. 예. 안 하다가 최근에 예. 다시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 생각에는 합니다. 250만 원, 300만 원을 채웠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연체됐던 만큼 뭐 8개월에서 9개월치는 너는 청약 자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연체 일수를 뺐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청약을 못했다라는 건데 실은 저도 이 사실 자체는 처음 듭니다. 왜냐하면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 일수를 청약 자격에서 뺀다는 사실만. 근데 여기 계신 분도 그럴 테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청약통장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 가입 권유를 했을 때는 예. 기간과 상관없이 300만 원만 예치를 하면 1순위를 얻을 수 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목돈으로 있었고. 250을 넣어도 되고 예. 300을 넣어도 되고 이 예.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목돈 예치도 가능합니다. 그 불안전 판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그 이유 같은데. 예.
아마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체가 되는 분들이 얼마가 되나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은행에 확인하셔서 액수가 분명히 된다 하더라도 네. 기간 적용이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이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연체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이 예치돼 있더라도 그리고 됐더라고도요. 예. 예를 들면 한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죠. 그 기간만큼 1순위 자격이 연기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외된다는 거죠. 네. 자격 환산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다시 연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0 정도가 아니라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 그 이후에 불입을 하지 않았다. 금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입 기간이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1,000만 원까지는 보통은 예금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것은 일단 자격이기 때문에 300만 원 선에서 넣고 이제 거의 매달 뭐 10,000원씩으로 전환하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예금이 되셨다는 분들은 이제 불이백을 낮춰가지고 다시 뭐 매달수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한번 확인을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조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중에 굉장히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홈쇼핑에 아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분양권을 판매를 한다는 건데 궁금했던 거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홈쇼핑에서 정말 다른 물건 사듯이 구매하면 되는 건지 청약 통장 같은 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좀 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현재 분양은 이제 시행사에서 많이 작전을 짜고 프로젝트를 짜고 하게 되는데 이제 시행사라는 그 역할을 홈쇼핑이라는 것으로 이제 옮겨졌고 아마 수수료도 홈쇼핑에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이 시행사의 신뢰도와 이제 홈쇼핑의 신뢰도에 같은 그런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쇼핑으로 이제 L 홈쇼핑 같은 경우일 텐데 여기를 통해서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뭐 기존의 시행사를 통해서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보상이나 이런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홈쇼핑에 대한 워낙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좀 뭐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나. 그럴 수도 그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홈쇼핑,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반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반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홈쇼핑 판매라고 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사실 그게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일단 계약을 하면 상당히 물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조건 같은 걸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뜨거워진 호남선. 예,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호남선 KTX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전국을 반나절에 광주까지 1시간 그렇죠. 반이라고 그랬죠. 거의 1시간가량 단축이 됐는데, 호남선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도 크고,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열차이라면 저희 세대가 이제 이 많은 게 제가 82년도 부산에서 서울 완행열차를 타고 14시간 만에 서울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사실 이제 호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소외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저도 광주하고 장성을 자주 가는데 야, 정말 진짜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왔다. 호남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1시간 반이 줄었다고 하니까 네. 지인들은 그럼 광주를 한번 여행을 가봐야겠다. 첫 반응이. 네. 이렇게 당겨졌으니까. 예, 광주 인근에 뭐 정말 좋은 데가 많죠. 나주도 있고 네. 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가면 고창, 전북 고창도 있고 뭐 그 근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분들도 호남 가기가 훨씬 좀 수월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봐지기 때문에 네. 호남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다가 생각이 이제 오늘 새벽에 첫 차가 출발했는데 그 전에 시운전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경부 라인하고 호남 라인이 조금 다른 게 호남 라인은 이 무릎 앞에가 57mm가 더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이게 뭐 크죠. 근데 막상 타본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넓다 호남 라인은 그러니까 경부 라인보다 더 이 앉아있는 승차감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승차감 얘기도 있는데 호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호남 KTX에 대해서 왜 경부선보다 요금이 비싸냐, 네. 왜 이렇게 돌아가냐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게 치열했던 게 이것도 직행이 아니라 중간에 서대전역을 또 들릴 뻔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직행을 택하게 된 건데 역시 이제 그런 뭐 가격이 비싼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물가라든가 이렇게 반영됐다 이게 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저게 이제 KTX 산천인데 제가 자주 탔는데 KTX 산천이 이제 국산 그러니까 한국이 만든 거죠. 만드는데 저게 경부선 라인보다 확실히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호남 분들 조금 비싸더라도 아마 차량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굉장히 넓어 보이나 봐요. 그 57mm가. 그게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호남선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가장 큰 게 나주였습니다. 나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
그 삼성동 부지가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1순위 처음 드는 상황이 그러면 거기 있는 한국전력 분들은 다 어디로 가나? 이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로 가게 되는데요. 방금 이 나주로 가는 것과 이 호남 KTX 라인이 되는 것이 거의 이제 같은 연관 효과가 있는데 지난해 나주시의 땅값이 전국 상승률 1위였는데 땅값 상승률인데 26%였어요. 아, 27%. 어마어마하군요. 땅값이 27% 올랐다는 거는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보통 한 5% 7% 올라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 건데 그만큼 이제 호남의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불만이 있는데 땅값은 오르고 얼마 안 있으면 4.29 재부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4.29 재부선 같은 경우에 호남선 KTX 그 교통 여부랑 또 뭐 나주 땅값 상이랑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4.29 재부선 같은 경우 그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정부 여당의 어떤 호남에 대한 배려나 어떤 정책 이런 거보다 야권 내부에서 그 천정배 전 의원과 네. 그다음에 누구죠? 저기 그 조영택 전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천정배와 문재인 대표 간의 싸움이 되겠죠. 그런 네. 야권 내부의 분열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선 KTX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으나 다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봐 우리가 호남에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았냐? 우리 그 예전에 그 이정현 의원 찍었더니 예산폭탄 맞았지. 정승 후보 찍어봐 다시 한번 엄청난 예산폭탄을 내려줄게. 뭐 이런 일종의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여당이 불리할 리는 없는데 아마 이제 호남 분들도 지역 발전에 대한 굉장히 갈증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난번에 이제 순천 지역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계기로 이제 작용했는데 그동안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름 하에 지역이 좀 낙후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주민들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 선거가 특이한 게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적 거물들이 나가서 거대 정치적 담론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벌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총선뿐만 아니고 보궐선거조차도 지역 일꾼을 좀 뽑아야 된다. 지역에서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좀 약간씩 이슈가 좀 전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네. 광주가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천정배냐 이제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이냐 이래 되는데 정성 이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공약이 111입니다. 1년짜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보궐선거니까 1번을 딱 한 번만 뽑아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달라 뭐 이 얘기인데 예. 111. 저도 그 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과연 정승 후보의 새누리당 여당이죠. 어느 정도의 득표율이 될까는 많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파트가요 미분양이 없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다 팔리고 저 KTX 때문에 네. 효과 때문에 송정 근처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과연 그럼 저런 효과가 물론 여당은 약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당 후보에게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 한번 좀 관심 깊게 한번 득표율은 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KTX 개통으로 분명히 거기에 경제 발전 효과, 어제 뭐 고용 효과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있을 것들이 겁니다. 선거에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지역 발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주 이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좀 시골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라도라는 뜻 자체가 전주 나주거든요. 옛날 나주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남의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전도 가고 그다음에 나주하면 특히 유명한 게 곰탕 아닙니까? 나주 곰탕도 유명하고 어쨌든 뭐 호남 경제가 이걸 계기로 좀 뭐 여든 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호남 KTX에 대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위가 누군데? 최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 가수 김태우 씨 소속사 공방전, 소속 가수들의 폭로와 기자회견에 이어서 어제 김태우 씨 개인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이 진흙탕 싸움이 종결되는 분위기인데 실제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가게 된 원인에는 김태우 씨 부인하고 장모님 얘기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네. 뭐 그 진실이야 뭐 당사자도 알겠고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건데 이게 뭐 검찰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김태우 씨 소속사 가수 2명이요. 그 소속사 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꼭 걸고 넘어진 게 김태우 씨 부인과 장모님이거든요. 네. 이 소속사가 그 부인과 장모가 회사의 경영에 들어오면서 참여하면서부터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소속사 그 분쟁을 일으켰던 2명의 공통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김태우 씨와 그 부인 간의 문제들이 뭐 속칭 말하는 증권가 찌라시에도 안 좋은 얘기들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김태우 씨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김태우 씨로서 고육지책 아닌가 싶어요. 뭐 법정 소송 다 취하하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두 사람을 풀어주겠다. 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내 가족 문제를 열가해하지 말라 하고 이제 뭐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두 사람과의 뭐 법적인 문제에서 누가 더 유리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뭐 저희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간에 소속사 대표인 김태호 씨가 소송 모든 걸 취하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말하면서 법적 분쟁은 다 종결된 거로 보이고 김태호 씨로서는 가수들 뜻 들어주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뭐 일종의 고육축책이었다고 보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부인과 장모님인 거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수 이제 메건리 씨랑 길건 씨인데 두 사람 다는 얘기가 공통된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 장모와 부인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호 씨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법정 소송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면 자기 부인과 장모 얘기가 계속 나올 테고, 그럼 뭐 옳고 그름에 상관이 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타격이고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태호 씨로서는 가족들, 장모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수들을 이제 내보내준 거죠. 원하는 대로. 근데 네. 스타를 둔 장모로서는 좀 뭐 이렇게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그 기획사가 지금 이제 장모와 아내가 그 기획사의 어떤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 기업이 너무 지나치게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반대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씨가 자꾸 가족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스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안 좋게 나가니까 이번에 모든 것을 접고 좀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해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쌍방층에서 과실이 약간씩은 다 있고 그리고 누구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길건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계약 해지가 된 거니까 얻은 게 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스타가 사위이긴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족 교육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모랑 부인이 얼마나 경영을 잘했고 잘못한 건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문제를 대해서 소속 가수들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 봐도 그 경영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태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회사를 잘 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 본인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가족 경영에 아주 나쁘게 작용된 예고, 좋게 작용된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YG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양현석 씨. 네. 네. 거기 대표이사는 양현석 씨 동생이에요. 친동생인데 그 친동생은 그 모 유명 사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은 동생한테 맡겨놓고 양현석 씨는 대주주고 대표 풀어주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풀어주시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음악을 할게. 경영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영을 잘하는 동생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형제가 굉장히 회사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느냐 가족이 하느냐 부인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든지 간에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가수 김태우 씨는 예, 말씀하시죠. 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양분됩니다. 하나는 회계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런 이제 뭐 전속 계약 맺는 총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회계 부분은 다 전문가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에 돌리고, 이 총무 부분을 실은 이제 지인들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가족한테 맡긴다든가 친구한테 맡긴다든가 하는데,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분들이 회계 쪽에 돈 관리를 하게 되고, 운영 부분에 이런 뭐 연예인을 상대한다든가 라는 부분은 오히려 지인이 아니라 이쪽을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이 총무, 우리가 속된 말로 총무 부분을 장모님과 며느리가 와서 하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이쪽이 더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돈 관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회계 부분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가수 김태우 씨는 이제 장모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제 월드스타 네. 싸이는 바로 또 장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 바로 제주도에 있는 건물 문제인데 김태우 변호사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거는 이제 뭐 싸이 씨 얼마 전에 한남동 건물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뭐 제주도 있는 건물은 뭐냐면요, 그 싸이 씨 장인이 건물 하나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 식당을 건물입니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제주도의 뭐 네. 식당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세를 주고서 임차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인이 명도 소송을 낸 거죠. 자, 임대차 계약 끝났다. 그리고 네가 임대차 계약 위반한 게 있으니까 임차인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은 뭐냐? 야, 이게 형식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쓴 거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장인은 나랑 동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임대차 계약 형식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문제라고 나를 내보내는 건 부당해. 이렇게 항변을 한 거고, 싸이 씨 장인을 사기를 고소를 했어요. 네. 이거 애초에 네. 장사도 안 되는 거, 네가 뭐 내 사위가 싸이니까 싸이를 마케팅을 하면 이거 장사 잘 될 거야 해서 나랑 동업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실제로 해준 거 뭐 있어? 싸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장사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고소장도 제출하고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뭐 좀 구설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는 뭐 결국 고소장 제출하고 소송 제기했으니까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싸이 씨 장인이 뭐 이걸 하면서 싸이 씨 얘기를 좀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이 씨는
본인의 문제도 있고 장애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좀 구설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뭐 임대차 계약 갖고 계속 이런 분쟁이 벌어지네요. 싸이는. 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동업이냐 임대차 계약이냐. 아마 그 싸이의 장인 입장에서는 우리 사위가 가서 홍보도 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제 이런 식의 코멘트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내 빌딩에 와서 장사를 해. 그랬는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힘을 합쳐가지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또 들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원으로 가서 판단해야 될 아마 내일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무리한 추측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 임차인이 이기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임차인 말을 잘 뜯어보면 어쨌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건 맞고 형식적으로는 어떤 임대차 계약에 위반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말이. 왜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맞으나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동업이야라고 주장하는 거 봐서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말과 서류가 다르게 될 때는 재판부로서는 사실은 사람의 말보다는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글쎄 명도소송 결과는 싸이 씨 장인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게 분명히 싸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본인 한남동 건물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싸이 씨 장인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싸이 씨로서는 우리 또 요새 다 갑질갑질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싸이 씨가 월드스타고 뭐 재력도 많고 강자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야 네가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장사 좀 하겠다는데 하게 놔두지. 너까지 그런데 장인도 그러냐? 뭐 이런 네티즌들의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싸이 씨 좀 곤혹스럽겠죠. 그러니까 전현 씨가 좀 끝내기 좋은 게 싸이 씨 장인이 실은 이제 종교 쪽으로도 이제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아마 그 검색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영역으로 저 논란이 퍼질 수가 있는 사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싸이 씨나 소속사에서도 장인 문제로는 퍼지지 않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보이스피싱 범죄 해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사칭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돈이 보인다 코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전산보안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번에는 박선영 팀장입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박선영입니다. 해킹 관련 유출로 연락드립니다. 빠른 보안 강화라는 내용과 이렇게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그제 오전에만 금융감독원에 20여 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결하면 QI 계좌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인터넷 뱅킹에 이용된 기록이 있어 계좌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직원 박선영 씨가 전화하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알려주도록 하라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건 사랑이었을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40대와 10대 여중생 간에 예. 이게 사랑인지 참 헷갈리는데 아마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아마 이제 4월 15일 날 거기서 대한민국을 들썩이가 3개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2011년 8월입니다, 사건은. 그러니까 청소년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40대 연예기획사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고요. 네. 피의자는 15살짜리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 연예기획사 대표랑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이 만났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성관계를 가졌고요. 그러다가 몇 번 성관계를 가지다가 그 여학생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로 이제 가출했죠. 가출해서 저 남자 집에서 한 달 동안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한 다음에 나와서 경찰에 고소를 하죠.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남자는 이미 이제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이라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그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2014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네. 근데 그 무죄 취지했던 무죄로 판결했던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 사랑해서 한 것이 강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0대와 10대가 사랑을 한 거다. 27살 차이인데. 네.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남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 이 여학생이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면회를 매일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뭐 오빠 뭐 사랑해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면회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강요한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해서 2심으로 내려보냈는데 어제 2심 재판에서 그 여학생이 울면서 증언을 한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강요로 면회를 간 것이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자, 그러면 네가 그 남자를 그 면회를 갔을 때 그 일반 접견되면 녹취가 되거든요. 그 녹취록을 이번 14일 날 법원에서 한번 다 틀어보자. 그 녹취록을 내가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들어보고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여서 면회를 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그 것이죠. 녹취록이 이제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록을 양쪽에서 이제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 다 이제 본인들 유리한 쪽만 제출을 한 것이죠.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은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이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녹취 파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빠한테 내일 나이 편지 속달로 좀 보내줘.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속달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았지? 근데 요새 서신이 안 들어와. 어제도 안 들어왔고. 요새 인터넷에서 좀 없잖아. 네? 알았어. 그래 우리 방에 전화했잖아. 방 전화했네. 나가서 가자. 밖에서 전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전까지 서신 오면 되잖아. 노래 가사 듣지 말고 누나가 읽어보고 괜찮은 것만 뭐 찍어서 하던지 아니면 해던지 아니 여러 가지 증거 다 해놨어요. 해가지고 어깨한 농도까지 다. 아니 지금 녹취 내용만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협박성이 짙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도 그 여중생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떤 강요나 협박 그리고 저게 여중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27살 차이나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부탁적으로 좀 해도 강요로 협박이나 이런 걸로 네. 느낄 수 있는데 어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강요를 좀 많이 하는 것 아니 같은데. 그 애들로 얘기할 필요 없고 15살짜리 학생이 이성적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담임 선생과 설사 그 여자 제자가 중학생 네. 여자가 남자 선생님을 좋아한다 해서 그럼 다 성관계를 맺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훈육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 문제는 뭐 협박이냐 저는 사실은 지극히 사적인 얘기로 우리 김태민 변호사가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복잡하고 관용적이다. 법이 한 1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 우리가 성인식을 해주고 성인이라는 나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나이는 자기 인생의 책임인데 15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네. 저 양반이 무죄 취지의 환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편지를 일부러 만든 그렇죠. 거예요. 이제 네. 그때 이제 그 대법원에 무죄 나온다면 사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실수로 그러기는 그렇고 조금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2심까지는 유죄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건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대법원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무죄를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비상이 걸린 거고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강수를 띄운 겁니다. 아 그래?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둘이 얘기했을 때 구치소에서 했던 녹취 다 틀어.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거고 재판부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14일에 다 튼다는 건데 이게 변호인이랑 그 피의자랑 가서 접견하는 건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접견, 일반인이 가서 접견하는 건 전부 다 이제 행영법상 합법적으로 녹취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틀겠다는 거니까 그걸 한번 틀어보면 정말로 그 여중생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면회로 온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온 것인지는 그거는 녹취록이 아니라 정말 말을 들어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4일 날 그걸 재판장에서 다 틀어보면 아마 법원이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쎄 이번에는 아마 저런 상황이라면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대 남성과 10대 여중생, 실제적으로 둘이 통화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통화하면서 녹취를 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한테 사진 남겨. 여기 글 남길 수 있거든?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았지? 오빠한테 일단 사진 써왔어? 사진 써서 너. 문자 사진도 보내고. 어? 인터넷에서 쓰나봐. 알았어. 그냥 우리 방에 뭐라 앉아라. 마음 변했네. 뭐 이러니. 아, 예, 못 썼어요. 아, 꼭 사진 써서 보내줘. 노래 가사 듣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내가 오늘 보고 안심하지. 오케이? 잡히려 뛴 거는 누나가 읽어보고 괜찮은 것만 뭐 추려서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아니야 여러 가지 증거 다 해놨어요. 뛰어놓은 것까지 다. 아까 들은 내용이랑 사실 내용은 동일한데 직접 통화 여종생? 내용에 여종생의 이제 목소리가 어떤 들어갔죠. 반응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완전히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대법원에 제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2심까지는 유죄가 나기 때문에 뭐 피해자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나오겠지 하고 저것까지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낼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으로 바뀌니까 이제 부랴부랴 저런 거를 가져와서 다시 재판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저런 게 다 들어갔으면 대법원에서 저걸 무죄를 했을까요? 지금은 결정적인 녹취록이 있어서 이제 그럼요. 이제는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네. 대부분의 성폭행 수사나 판결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좀 허술하게 판결이 나거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까지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제출 못 하거든요. 2심까지 있던 증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입니다. 기록만 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나 그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 저런 녹취록 아니면 그런 것들 전부 다 입수해서 낼 필요성까지 못 느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게 어떻게 강간이지 사령의사라고 판단하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편지를 보고 대법원도 입장 이해는 갑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 편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없어 무죄로 하고 다시 한번 재판해봐라고 고등법원을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의 실수라고 보기는 좀 뭐랄까 이건 뭐 네. 법체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대법 고법에서 파기환송 의심은 다시 제대로 잘 재판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달 중순에 15일 입니다. 15일 이루어질 한번 재판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포의 17초. 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 현장 잔해 속에서 추락의 순간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이 인터넷상을 돌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황상으로 봐서는 좀 비슷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죠? 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찍은 것 예. 같은데요. 네. 잘 들어보시면 네, 비명 소리가 들리죠. 오마이갓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고 네, 있고요. 비명 소리가 들리고 네, 조종실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도 들렸는데 네. 참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직전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는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그 당시 촬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알파 산맥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 비용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탁 멈췄다고 그냥 깨부수는 소리는 아마 조종사가 이제 조종실 들어가려고 문을 뭐 깨는 소리 같은데 야 정말 그때 저때 승객들이 느꼈을 공포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이 잘 안 그 갑니다. 소리만 네. 들어도 굉장히 네. 섬찟한데요. 네. 네. 독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저것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로서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거로서는 안에 있던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네. 추측을 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그 현지에서 나온 모든 휴대폰으로는 다 현지 부근에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확률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저게 정말 정부 발표대로 좀 어떻게 현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독일 정부랑 항공사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저런 네. 자료는 없다. 네. 네, 글쎄, 조금 약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저거를 사실은 글쎄, 휴대폰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글쎄, 저런 추락사고에서 휴대폰이 온전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영상을 추출한다는 것 자체도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 이걸로 뭐 보냈다는 건데, 저 급박한 상황에서 찍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야, 이거 동영상을 보낸다?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쎄, 저게 정말
그 동영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 저게 될것 만약 같습니다.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네. 저 가짜를 저렇게 유포한 경우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저게 글쎄 뭐 독일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대로 한다고 저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저거를 유출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언론사가 만약 어떤 한 언론사에서 저거를 이게 이게 그 동영상입니다 하고 이제 기사를 써서 내보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오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은 굉장히 충분히 대우에 남는 것이죠. 근데 영상 법적인 책임을 존재를 묻기는 보도한 어려울 것 언론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구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유포를 지금 아까 한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듯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찍어서 보냈거나 네. 아니면 정말 잔해 속에서 찾은 영상을 관계자가 유포를 했거나 두 가지 둘 중에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가능성도 저는 예, 조금 둘 다 많지 않아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이. 가능성이 예. 휴대폰이 분실됐거나 아니 그 나만 알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휴대폰이라도 지금 비행기 포로 사람이 다 죽었는데 네. 블랙박스도 아니고 또 논란이 되는 건 루프트한자가 저기 이 조종사 부기장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 우울증 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이렇게 운항을 시킨 거는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의 보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조종사 그 건강을 위해서 병명 같은 것도 안 쓴다고 그래요. 쓰게 되면 야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야 무슨 병 아니야 이렇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조종사 인권 하나 보호하려다가 승객 지금 100몇 명이 죽은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글쎄 독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그게 될 것이고 아마 루프트한자가 지금 거의 뭐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종사의 어떤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공사의 과실이 너무나 큰 것이고 그래서 이 배상금이 역대 항공 사건 사상 최고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루프트한자 좀 경영상의 위기에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 항공사도 이 사건을 계기로 무슨 대책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그 실은 이제 9.11 테러 났었을 때 미국에서 시작된 게 이제 2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종석에는 반드시 기장, 부기장 외에 꼭 2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기장, 부기장이 화장실에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종관 안에는 한 명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메인 이제 헤드 스튜어드가 와서 꼭 기장, 이 조종실 안에는 2인을 둬야 된다는 건 이제 미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유럽도 이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아마도 유야무야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번 사건도 화장실에 갔을 때 한 명이 남게 된 건데 국내에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2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제 시행도 아마 하겠죠. 하고 있는데 규정상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항공사들은 이 2인 규정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바로 어제였죠. 이제 국토부에서 전 항공사에 대해서 무조건 조종관 안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2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 화장실을 갈 때는 반드시 승무원이 들어와서 조종사 안에는 2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새롭게 저는 또 굉장히 도입한 겁니다. 중요한 안전 규정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을 비춰볼 때요. 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솥 걸린 초등학교. 네,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혼란 학부모들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솥단지와 닭죽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학교인가요? 저기 이제 어린이 지수초등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무상급식 논리는 제외하고 네. 저기가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거의 다 나온 데다. 삼성.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강이 흐릅니다. 저 동네에. 네. 남강 가운데 지금 큰 솥 학교라고 했는데 솥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솥바위 밑을 이제 잠수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산바리가 있답니다. 밑에. 네. 맞춰져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삼성, 그다음에 이제 LG GS 그룹의 효신인 금성, 그다음에 이제 효성, 별이 세 개죠. 네. 이제 이 동네에서 다 태어났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이 솥바위를 반경으로 10km 내에 어령군 전곡면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성그룹 만드는 이제 구인회 회장, 허정구 회장은 이제 진주시 지수면, 그다음에 조홍재. 효성그룹 만드는 군북면의 네. 조홍재 회장,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재벌 4인이죠. 4인이 났고,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동네 출신인 기업들이 전부 다 별성자를 쓴다는 거. 삼성, 금성, 효성, 뭐 이렇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풍수 전문가들도 저 동네가 정말 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심에 솥바위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했고 솥단지를 걸어서 아이들한테 닭죽을 끓여주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솥단지를 건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솥바위 동네이기 때문에. 솥바위 동네이기 때문에. 그 바위가 솥처럼 생겼답니다. 네. 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벌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굉장히 상징성도 크고. 아, 굉장히 상징이 크죠. 저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 항의하는 솥바위를 걸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닭죽을 직접 끓여 먹겠다는데 이게 이제 참 이게 그 이성적으로 우리가 예산 문제와 뭐 선별적 복지냐 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어머니들의 정서 속에서는 내 자식 밥 한 끼 못 먹여 보냈다라는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먹인다는 것이 우리 그 DNA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이제 그 뭐 재벌 회장들이 4명이나 나온 저 초등학교에서 이제 소철 걸고 아이들은 죽을 끓여 먹이는 어떤 장면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뭐가 여러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회장들은 4명이나 나왔는데 네. 지금은 전교생 수가 4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 단가가 사람이 적으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식비가 더 비싸진다고 하네요. 일반 학교보다. 글쎄, 근데 글쎄, 그 어떤 통계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저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큰 차이가 있을까? 왜냐면 어차피 40넘으면 급식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무상이란 걸 국비로 지원하느냐,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을 그 일부 이제 잘 사는 계층한 돈을 받아서 내느냐 이거거든요. 어차피 40넘으면 급식하는 거 똑같고 40넘으면 급식에다 들어간 돈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일부를 그 학생들부터 받느냐 아니면은 그걸 전부 다 지원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 저는 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부의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단가가 올라갈까라는 건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돈 내는 사람들이 나 급식 안 해. 돈 안 내고 돈 안 먹고 내가 도시락 싸서 그냥 내가 집에서 가서 갈래 하고 하게 되면 40몇 명에서 한 20명으로 줄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가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도시 지역에 이제 1,000명이 넘는 그 학교의 급식 단가는 보통 2,000원에 조금 못 미치고요. 네. 그리고 100명 미만의 농촌 지역,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에서는 한 2,000원이 조금 안 되는 한 1,000원 정도 좀 넘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 때도 그걸 감안해서 주거든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구입하면 단가는 낮아지는 거고 소량으로 구입하면 단가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급식비가 서보다 비싼 게 진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지. 그 홍준표 지사가 저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 안 하고 선별적 급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 맞죠. 네. 초점이 이제 저 마을의 주민들 얘기도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무상급식이 선도 아니고 선별적 급식이 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특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저 지역은 이제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주민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49명밖에 네, 49명밖에 안 되니까 뭐 49명이 한 반인데 예를 들어서 수진 씨는 돈을 내고 먹고 저는 상원이는 돈을 안 내고 먹었다는 것은 조그마한 동네니까 다 소문이 나니까 아이들의 상처 주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저 마을 주민들 근데 얘기인데. 과정상 이게 문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돈 내내만 주고 안 내는 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경남 지역은 일단은 다 줍니다. 다 주고 요즘 초등학교는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각자 계좌를 하나씩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 학교에서 알아서 이렇게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경남도지사는 일단 다 주고 거기다 돈을 채워 넣으면 빼가겠다 이런 건데 지금으로 경남 이 지역 주민의 분위기를 보면은 돈을 거기에다가 좀 안 채워 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급식은 급식대로 가고 돈은 계속해서 입금이 안 되고 나중에 그 입금에 따른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정상의 문제도 좀 굉장히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날 것 같습니다. 저 이게. 경남 주민들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 일반적으로 정치적 프로파간다에서 현혹될 이유는 없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서민들한테는 전부 밥이 돌아가요. 그러면 나머지 돈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돈을 다시 서민들 교육비로 주자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죠. 네. 정부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3조 원 가량의 교수복지를 없애겠다. 이른바 이제 이런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소위 선거만 하면 복지에 대한 뭐 경쟁이었죠. 치열한 경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정세개할 때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살림의 책임을 정부가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는 돈부터 좀 맡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봐서 필요하면 정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새는 돈 부분을 3조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걸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겠다.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도 내년에 전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이 정책은 저는 옳다. 일단 돈이 누수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을 한 뒤에 정세가 필요하면 정세를 해야 된다. 이 순서는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복지 정책에 이제 유턴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유턴이라기보다는 일단 정부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줄여서 네. 복지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아서 그 돈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다시 복지에 투자를 하면 증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겠느냐. 증세 없는 복지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지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무리비전 인사의 새 출발. 어떤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누가 있는지 저희가 판넬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무리비전 3인의 인생 이마. 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번째. 첫 번째 인물. 이현수 평론가님 좀만 도와주시겠어요? 네.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받고 있는데 식당 주인으로 조 변신했다고. 비서관이 큰 결심을 한 게 네. 청와대 공직 기관 비서관 못지않게 식당 주인도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서머셋 모험이라는 소설가의 면도날을 보면 정신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뭐 사회적 존경과 박수는 받았겠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면 저렇게 사실 식당이 몸으로 하는 것만 아닌데 어쨌든 저렇게 을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저 식당이라고 하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 음식점 점주로 변신을 했는데 변호사나 공무원 같은 정신노동을 하는 게 무서웠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근데 네. 저 식당이 굉장한 감정적, 정신적 노동인데 그러면서 어떤 입체 부분에, 노동을 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뢰 입장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음식점 식당을 저희가 직접 고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장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많다면서요. 장명이 이름을 이제 별주부라고 줬어요. 별주부. 그래서 왜 별주부냐 그랬더니 해산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네. 별주부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별난주부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좀 해서 그거보다는 재밌는 검찰 수사를 받아서 연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식당 이름을 또 본의 아니게 공개를 해서 또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또 도움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또 우려도 또 생기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장사 잘 되냐 그렇게 뭐 기자가 물었더니 심심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분 이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5분이 넘으면은 이제 장사에 영업에 방해되니까 안 되고 5분 이내는 법률 상담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음식도 먹고 법률 상담도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난 변신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네. 두 번째 네. 인생 이마. 두 어떤 번째 분이죠? 인물입니다. 자, KD 아. 성추행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죠. 그 인생 이막이라 보기엔 좀 어렵죠. 인생 마지막에 굉장히 진짜 뭐 5점을 박희태 네. 전 의장 같으면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저는 좀 우리 박희태 의장이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이 정치권 한참 후배로서 좀 썩 민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쌓아온 어쨌든 캐디 성추행 업적에. 사건이 발생했고 본인이 네. 잘못했고 재판에서 뭐 합의를 했던 유죄를 받았다면 뭔가 좀 더 조용히 계셔야지 자꾸 이런 일로 또 뭔 영광을 더 보시려고 석좌 교수를 또 하시려는지 네. 좀 석좌 일단 교수 철회했습니다. 재임봉이 될 네. 뻔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워낙 반발이 커서, 심해서 네. 철회가 철회됐죠. 됐다고 하죠. 아무래도 세 번째 분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성 인턴 미국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윤창중 전 대변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사실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쓴 거는 짧은 커트 파마 머리의 부인과 산책하고 있었다 정도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안 좋은 병에 걸려가지고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도 잠깐 들렸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저렇게 뭐 건강하게 있는 거 보니까 글쎄 아내와 심야 산책만 즐긴다고 하는데 글쎄 뭐
사실 저런 사건이 터지면 이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미국 가가지고 이 그런 성추행 의혹으로 물리를 일으켰는데 이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부인이랑 그렇게 뭐 일단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버는 퀴즈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개통한 용산과 광주를 잇는 KTX 노선은 무엇일까요? 1번 경부선, 2번 호남선. 너무 질문이 문제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날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고요.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